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건 생전 처음입니다. 글로 쓰려고 하면 손이 떨리고 말로 꺼내려고 하면 목구멍이 먼저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는 목소리에 제 마음을 한번 맡겨보려 합니다. 올해로 제 나이 66입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부지런하단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무릎도 안 좋고 혈압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럴 때면 아, 정말 늙었구나. 괜히 혼잣말이 새어 나오곤 합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장암이었죠. 말기 판정을 받은 뒤 3달 만이었으니 마음의 준비조차 못한 채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남은 가족은 저와 2아이뿐이었습니다. 37살 먹은 아들과 그보다 5살 어린 딸. 이 아이들 키우느라 제 청춘 다 바쳤습니다. 아들 낳고는 그 작은 몸을 끌고 하루 5시간 자며 도시락을 쌌고 딸아이 때는 유산 위기까지 겪으면서도 끝끝내 품어냈습니다. 저는요, 정말 2아이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첫아이라 조금 더 조심스레 키우긴 했지만 딸아이에겐 또 다른 애틋함이 있었죠.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무던하게 학교 다니고 큰 사고 없이 자랐습니다. 딸은 생기가 넘쳤고 말이 빠르고 웃음이 많았어요. 어릴 땐 오빠보다 더 저를 챙겼고 사춘기 때도 문 한 번 세게 닫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 2아이를 키우며 참 많이 웃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낙방했을 땐 몰래 부엌에 숨어 울었고 딸이 처음 생리통을 앓던 날엔 밤새 찜질팩을 들고 허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아이들 학원비는 한 번도 미룬 적 없었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고 힘든 날엔 같이 참았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셋은 묵묵히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직장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했더군요. 며느리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지 하며 억지로라도 그 차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좋은 사람 만나 서로 아끼며 사는 모습을 보며 저 아이는 자기 몫의 행복을 잘 찾아냈구나 싶어 참 고마웠습니다. 딸은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를 겁니다. 엄마 뭐 드셨어요? 엄마 오늘 날씨 추운데 산책하지 말고 집에 있어요. 엄마 이거 로션인데 써봐요. 내가 써봤는데 되게 촉촉해요. 그런 말들.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지만 그 속엔 마음이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한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명절이나 생신날에는 얼굴을 비췄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긴 어려웠죠. 엄마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로 모든 안부를 퉁치는 아이. 어느 날은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아파트 명의 같은 건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선점 같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이 집에 불도 켜고 혼자 밥도 차려 먹고 계단도 오르내리는데 이미 나는 정리되어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삶의 마지막을 맡기고 싶은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랍 속 속옷을 챙겨줄 사람은 누구인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말 안 해도 눈치채고 살며시 옆자리에 앉아주는 사람. 딸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딸에게 물려주면 안 될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두 아이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시간은 서로 달랐습니다. 딸에게 남기고 싶은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내 사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결심을 했습니다. 내 상속을 딸에게만 주겠다고요.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마음속으로 다잡고 나니 처음엔 아주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아껴서 하는 결정이니까요. 나는 내 삶을 돌아봤고 내게 사랑을 되돌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딸이 김치 몇 통을 담궈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담근 거야. 엄마 스타일로 약간 덜 맵고 시원하게.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나는 불쑥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 살면 좋겠다. 나중에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딸은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살자. 나 방 하나 뺄게. 그 대화는 그저 지나가는 따뜻한 이야기로 끝났지만 내 마음엔 작은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래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문서를 꺼내 혼자서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보내고 손주 울음소리 들었던 집. 이 집을 그저 법적으로 가까운 아들이 아닌 정서적으로 내 옆에 있어 준 딸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야기를 의외로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모처럼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그냥 내가 밥 한 번 먹자고 불러 모은 날이었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따르던 중 딸이 엄마 요즘 병원은 안 가? 하고 묻자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슬슬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정리해 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표정 없이 컵만 쳐다봤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은 딸 이름으로 해두려 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들은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왜 누나한테요?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다. 너한텐 결혼할 때도 많이 해줬고 이 집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아이에게 주고 싶어. 그 말에 며느리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누나가 더 챙긴다고 그게 상속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린 뭐 엄마 아들 아니라는 거야? 그 목소리는 억울함보단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도 차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있었나?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연히 받을 몫이라 여긴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견뎠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 눈물 삼켰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입을 꾹 다물고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안한 얼굴을 하며 오빠 나도 몰랐으라고 했지만 그 말도 아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뭐 요즘은 다 그런 거라면서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지금 내 선택 하나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내게 안겨주고 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저 내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구나. 그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선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손주 생일도 조용히 지나갔고 주말이면 들리던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도 이젠 아예 사라졌습니다. 딸은 가끔 들렀습니다. 작은 반찬통 몇 개 들고 와. 엄마 이거 어제 만든 거예요 하며 아무 일 없는 듯 그러면서도 자꾸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차 한 잔 내놓으면 조심스레 묻곤 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바쁘겠지 뭐. 그 말 뒤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은 어딘가 상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엄마 얘기 좀 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알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딸한테 다 주겠다고요? 나는 그때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게 남기고 싶어. 너한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고 이건 내 남은 마음이야. 아들의 눈빛이 확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번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말이 어쩐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누나한테 다 넘겨요?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엄마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그 아이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텐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넌 내 가족도 있고 일도 바쁘고 그냥 딸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게 그게 고맙고 따뜻했어.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남기고 싶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이 탁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 아이의 손이 순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 뺨이 순간적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소리도 말도 숨조차도 멈췄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고막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 이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가 아니라 이 아이는 결국 날 이렇게까지 보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뺨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건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오직 상처받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그의 엄마라는 걸 그 순간만큼은 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와 그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그 말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이 아이를 내보내는 말이었습니다.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아들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며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들은 가장 큰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얼음 찜질을 대보기도 했지만 그 감각은 피부가 아니라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뭘 느꼈는지는 모르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된 것 같아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걸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로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아이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시간,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뉘었지만 자꾸만 뺨이 얼얼했고 눈을 감으면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화가 섞인 억울하고도 날선 그 눈빛이 계속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그 아이를 누구보다 아끼며 키웠습니다. 처사이였고 많이 약했고 그래서 더 많이 품에 안았고 더 많이 다독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내 아이는 뭐든 해주고 싶었고 속이 타들어가도 아이한테는 웃는 얼굴을 보이고 싶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내 재산을 딸에게 남기겠다는 말에 내 아들은 그 모든 날들을 한순간에 잘라내 버렸습니다. 아들이 내 뺨을 때렸을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갑자기 숨이 막혔고 참았던 울음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은 지금껏 내가 한 번도 내 앞에서 꺼내보지 못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앉아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남편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고 시부모의 며느리였고 가족들의 버팀목이었고 그런데 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누군가의 무언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고 내 생각은 항상 상황에 맞춰 접어야 했고 내 필요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원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을 외면한 것이었고 스스로를 작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딸은 그런 나를 묵묵히 바라봐 준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엄마 자신으로 좀 살아봐요. 딸이 예전에 했던 말이 그제서야 귓가에 또렷이 맴돌았습니다. 이젠 엄마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요. 그 말이 그날 밤 내 방 안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결국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나는 예전보다 눈가에 주름이 많아졌고 얼굴은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많이 달라졌더군요. 한동안 나는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서 오래 참고 있던 진짜 나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집안 곳곳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거실장엔 가족 사진 대신 내가 좋아했던 풍경 엽서를 놓았고 부엌 찬장엔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쓰던 옷장 안쪽 깊숙한 서랍에서 오래도록 꺼내지 않았던 내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내가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던 마음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꺼내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곁에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의 상처들을 조금씩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눈치채지 못하게,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게, 오직 나 자신에게만 보여주듯이 말이죠. 먼저 은행을 찾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 계좌, 과거 남편이 보험금으로 남겼던 목돈, 몇 년 전 시골 땅 판 돈으로 굴리던 펀드. 나는 천천히 모든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예전에 이미 아들 통장으로 이체했던 것도 있었고, 몇몇은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것도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앉아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모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지. 눈시울이 자꾸 붉어졌지만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 위한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내게 가족 관계를 물었고 상속 대상자 재산 규모,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런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겁니다. 저를 끝까지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그 진심을 남기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내 얘기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명의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파트는 딸 앞으로 넘겼고 적금 일부도 딸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요. 난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그래서 주고 싶은 거야. 내가 계산하고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 마음으로 행동한 걸 엄마는 기억하고 싶어. 나는 딸에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보상도 그래도 아니야.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이야. 딸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던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 후로도 몇 가지를 더 정리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마무리하고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고 묻어뒀던 시댁 쪽 가족들과의 명의 문제도 서서히 끊어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망설이다. 나는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아들은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나가 다 받았다고 들었어요.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그 질문에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정한 거야. 엄마가 엄마 인생 마무리를 엄마식으로 한 거야.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제가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땐 그게 너무 억울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엄마도 이해해. 그렇지만 이해는 해도 용서는 아직 안 돼. 그 말은 아들에게 준 마지막 선이자 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존중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내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었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햇살이 참 좋더군요. 오래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이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66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유산의 주인은 나였고 그 주인이 선택한 사람은 핏줄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유언장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걸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는 내 마지막 글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은 내 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랍 속에 넣어두고 갈 생각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이 집을 정리하다가 이 종이를 발견하겠지요. 아마 놀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남기셨네. 그러고는 아마 잠깐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아, 나는 너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줄만 알았고 너는 딸이니까 당연히 엄마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넘겨왔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게 됐다. 엄마가 많이 약해졌을 때 몸이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을 때 내가 곁에 있어줬지. 가끔은 말 한마디 없이 주방 정리를 하고 가끔은 내 손을 잡고 로션을 발라주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했지. 엄마는 그게 정말 큰 힘이었어.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이 마음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했단다. 이 집을 너한테 남긴 건 그저 집값 때문이 아니야. 엄마 인생의 대부분이 이 집 안에서 흘러갔거든. 여기엔 내 첫 울음소리도 있고 내 오빠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자국도 있어. 아빠가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신 물도
이 부엌에서 따라 죽고 엄마가 처음 갱년기를 겪으며 밤새 울던 자리도 이 방이었어. 그러니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엄마의 모든 시간이자 우리 가족의 흔적이야. 그걸 너에게 남긴 건 엄마가 믿는 사람이 너였기 때문이야. 엄마는 너를 의지한 게 아니라 너를 존중했어. 그 차이를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에게는 많은 감정이 남아있진 않아. 섭섭함도 미안함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래지겠지.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에게 단 한 가지 이해받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진 않아. 엄마를 판단하고 엄마를 소유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엄마였다는 것만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너는 그 반대였어. 엄마를 보듬어 주고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고 엄마가 때때로 흔들릴 때 잡아주던 사람이었지. 그 마음 하나면 엄마 인생 충분히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 편지를 언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엄마 생각이 조금이라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집이든 이 돈이든 그 어떤 것도 너를 짐지우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엄마가 사랑해서 남긴 것이지 미안해서 넘긴 게 아니야. 부디 내가 그 마음을 끝까지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달아. 너라는 사람이 엄마 인생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사람답게 죽는 것도 사람다운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거더라. 엄마는 너에게 받은 그 마음으로 이제는 조금 편히 쉬려 한다. 사랑한다. 언제나. 엄마가 이야기를 다 풀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그저 상속 이야기로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살아온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내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해 참고 남편을 위해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착한 사람, 좋은 엄마, 괜찮은 아내라고 모두가 이야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라 해도 그 안에 나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걸요. 나는 딸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자식은 다 똑같아. 어머닌 원래 참고 사는 거야. 그 말들 속엔 내 감정은 없습니다. 그저 역할과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피보다 깊은 건 마음입니다. 침묵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이 보듬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정말 알게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였다는 이유로 모든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 진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내 인생을 존중하는 방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역할을 다하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무조건 참고 견디기만 하셨다면 이젠 조금은 자신을 위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이 있어야 사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을 줄 땐 그 사랑이 닿는 곳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남기세요. 그게 물건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제 사랑이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에게 닿았다는 걸 압니다.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의 중심에는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